제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공간을 관절을 한남동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합창 건물엔 원래 연합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합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많다. 지금도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합창 건물을 지을 때는 연합사 들어가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전을 했습니다. 전작권 후를 겨냥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는 전작권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미군과 한국군 간에 협조단을 운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합참이 작전권을 전시작전권까지 같이 하는데 미군과는 협조단을 둔 데서 8층에만 협조단이 사무실을 쓰겠다라는 계획하에 들어갔고요. 2012년도 당시에 그 합창 건물에 입주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합창 건물에 일체 공간이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부족해서 2014년, 15년경에 옆에 새로운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JWSC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를 거기에도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도 지금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이제 청와대가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면은 국방부 인원은 한 5군데로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합참, 일부는 그 앞에 별관 여러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합참도 이렇게 되면은 일부 국방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또 2-3군데로 분산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의 공백이 없다라고 했는데 안보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 실제 이전 간에는 그냥 이삿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군에서는 C4I 체계가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휘 통제 통신 체계가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이전 과정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국방부나 합참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을 때와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도 제한의 문제도 있고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그러면 비행금지구역 이런 규제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까지 간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행금지구역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소요, 경계 소요로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됩니다. 한남동도 별도로 경계와 보안 조치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편의가 최소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 편의에 상당한 불평과 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 일대까지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교통권, 통신권에 제한이 됩니다. 또한 한남동은 사실 경계가 아주 취약합니다. 뒤에 매봉산이란 매봉산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그 주민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봉 일대도 등산로를 바꾸어야 되고 제한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소요는 2배에서 한 2-3배는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청와대 참모들만 이동하는 걸 고려했는데 청와대 주변에 있는 우리 군 부대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경찰도 있고 군부대가 1개 연대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어떻게 이전해 올 건지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 내에서도
그 조망도 여러 분 보셨지만은 그 앞에 국민들이 창 밖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멀리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앞에는 시설본부라든가 통신단이라든가 비행장, 헬기장도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그런 걸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요소입니다. 대통령과 군령권에 서열 1위, 2위, 3위가 다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러면은 거기에는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는 테러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사이버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전시로 전환 단계에서는 모든 미사일이든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금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론을 형성해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합참의장 출신, 역대 합참의장 출신 11분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지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11분 중에는 일부 분들은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려의 표시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생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 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미진한 개혁 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 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섯째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